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아주 재밌는 뉴스가 있어요. 문도리코, 문복사. 과거 새누리당이었던 무소속의 문대성 의원, 새누리당 복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요, 복당 문제를 논의했지만은 최종 결론은 유보했다고 합니다. 말이 유보일 뿐이지 홍문종 사무총장 등 지도부 대부분이 찬성해 내부적으로는 복당 허용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이 확인돼서 사실상 출당시킨 인사를 아무런 환경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태연히 복당을 추진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시선은 안정에도 없는 교만의 극치이고 국민을 기억상실증 환자점으로 취급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처사죠. 새누리당이 문대성 의원의 복당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조직관리 그리고 현역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 등으로 인한 과반인석 지키기 등 정략적 고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대성뿐만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도덕적 흠결 탓에 당을 떠났던 혹은 당에서 쫓아냈던 그런 인사들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성희롱 혐의 등으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우건민 제주지사, 대낮 음주 뺑소니 전력이 있는 김태환 전 제주지사 재입당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를 지시한 혐의가 드러나 국회의장직에서 중도 하차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상임고문에 임명했죠. 이쯤 되면 새누리당이 부적격 집합소냐라는 말을 들어도 쌉니다. 집권여당이 오로지 선거용으로 온갖 비리 인사들을 끌어들이고 급기야 문대성의 복당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것이고요.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원칙마저 저버린 일입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홍문종이 솔직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방선거에서 지면 다 개털이요 라고 얘기한 적도 있죠. 그렇게 지방선거용으로 마구잡이 갖다 버렸던 그런 폐물들을 다시 걷어들이는 그 심정은 이해갑니다만은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면 그게 따라가기만 하면 조합원 가입됩니다. 물론 최저 출자금 일자당 5만 원입니다. 일단 5만 원 내기만 하면요. 오는 4월 1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따로 조합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출자금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자본금, 주식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일자 5만 원을 출자하면은 그 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TV방송이 시작되면서 납부될 조합비는 일종의 시청료 성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출자금은 일종의 자본금 형식이고요. 조합비는 일종의 운영비 형식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조합비를 받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새누리당 뭐 겉으로는 엄살을 떨고 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좋겠죠. 왜? 야당이 분열돼 있으니까. 야당,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분열돼 있습니다. 나중에 전략적으로 연대를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분열돼 있는 상태죠. 1여 2야 이 구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혹시라도 질까 봐서 문대성, 박희태, 김태환, 우건민 기타 등등 있는 대로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블랙홀이죠. 예, 그야말로 비리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는 야당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김한길 대표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 이따위 그야말로 한심한 이야기하고 자빠졌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우리가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특권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각종 권한들이 특권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지금 김한길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불과 열흘 전에 만나서 특검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야당다워야 돼요.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그냥 유야무야 흐린다면은 새누리당 2중대, 3중대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오늘 한국일보의 이충재 논설위원이 사라진 정권 심판론이라는 제 칼럼에서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개회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따질 국정조사와 청문회 동시 실시는 이례적이지만 국민들 관심으로 볼 때 적절하다. AI 대책과 의료 영리화 법안, 기초연금법 논의도 의당 할 일이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논의가 쏙 빠졌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여야 지도부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고 한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됐다. 특검이 아킬레스건인 새누리당이 모르쇠로 나오는 건 그렇다 치자. 불과 열흘 전 특검 도입에 노력한다며 손잡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도대체 뭔가? 슬며시 특검 논의가 사라진 데 대해 이런 방구 해명도 없다. 바로 그겁니다. 지난달 여야 지도부가 국회 정상화를 시키는 조건으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뭐 특검이 아킬레스건인 새누리당은 뭐 그렇다고 칩시다. 얘기 안 하는 게 좋으니까. 박근혜의 정통성 사실 문제 많지 않습니까? 이거 국정원 특검 시작되면은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모르지 하는 거야 이해는 갑니다. 용납은 못할지언정. 그러나 불과 열흘 전 만나가지고 특검을 도입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던 김한길 대표 그리고 안철수 신당 안철수 의원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야당이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사건들은 흐지부지 돼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되다시피 했습니다. 수사팀장과 부팀장을 쫓아낸 데 이어서 팽검사들은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서울을 오가며 공판 과정에 참여하면 별 문제 없다는 게 검찰과 법무부 주장이지만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예. 서울과 지방을 오가면서 재판을 하는데 그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 찢어버려야 됩니다. 검찰은 기소한 121만 건의 트위터 글에 대해 일일이 작성자를 소명해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직원 20명에 대한 처벌 수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법무부의 지능적인 공소유지 방해 아닙니까? 사초를 선거에 이용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은 면죄부 발급용 수사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혐의 방침이 내려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수사는 진작에 마무리해놓고 쉬쉬하면서 발표 시기만 눈치 보고 있다고 한다. 정보지를 근거로 한 보고서를 받아 유세에서 이야기했다는 새누리당 의원의 코미디 같은 진술을 검찰이 어떤 논리를 들어 비호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찌라시를 근거로 한 보고서를 받아서 유시에서 이야기했다는 김무성의 이야기. 예, 그 찌라시가 어디서 난 찌라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낀 그 찌라시입니까?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검찰이 어떤 논리를 들어서 비호할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주체를 가려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관련 자료 유출 사건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은 진작에 범행을 실토했지만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시기를 놓쳐버린 때문입니다. 청와대를 의식한 몸살이기는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수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사이버 사령관 재임 당시 대선 개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군 당국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민주당은 우클릭에 여념이 없다.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바꾸느니 대기업 포용 정책을 채택하느니 하며 떠들썩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안도 내놨다. 안철수 신당 출범으로 자칫 구 정치 세력으로 몰려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의 표출로 보인다. 여야 양자 구도가 아닌 삼자 구도에서 정권 심판론만으로 차별화를 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정치 혁신을 통해 지지층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면 나쁠 건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바닥을 기는 이유는 좌편향이나 정치개혁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 상실, 대안 능력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다. 목소리만 높였지 뭐 하나 눈에 띄는 결과물 하나 얻어낸 것이 없으니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다. 안철수 측도 새정치라는 말만 요란했지 정권 비판이든 민생 챙기기 등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네.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데도 야당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정권의 소통 부재는 여전하고 복지 공약은 후퇴하고 경제민주화는 실종되고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등 비판의 날을 세워야 할 것은 산적에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는 대부분 정권 심판론이나 중간평가 성격을 띄었습니다. 2010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겨냥을 했고 2006년에 심지어 야당인 한나라당도 노무현 정권 무능 심판론을 이슈로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모두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죠. 야당의 존재 가치는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때 살아나는 겁니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김한길 대표, 안철수 의원? 정의 좀 제대로 똑바로 차리세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항상 무료 시청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미루다가 오늘 조합원 가입합니다. 라고 어제 게시판에 써주셨습니다. 코스모스 사랑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 지금 항구자 정자했다고 써주셨네요. 열심히 홍보도 하고 살고 있답니다. 택시 드라이버님, 감사드립니다. 경기 이천시 마장면의 와이즈 비컨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부산 남구 영호동 백운포로의 민들레2님, 역시 조합원 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석기 의원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법정에서 나 죄 없다고, 죄 없긴 하죠. 떠드는 모습들 중에서도 100%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점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라는 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제목이라고 증거도 별로 없는 내세워서 징역 20년을 구형하는 검찰을 보고,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도 수사팀을 해체하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 박근혜 부정선거와 대비되면서, 야, 니들 진짜 이명박 때 그 검찰 그대로 가는구나. 그래, 그렇게 가라. 니들은 초시할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다 뒤질 거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사설로 이석기 사건 법과 증거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진중한 제목입니다만은 검찰 이야기 들으면 정말 창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검찰이 3일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는 등 이 사건으로 기소된 6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8월 28일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공개된 지 5개월여 만이다. 그동안 법정에서 4개월 이상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8월 녹취록 공개로 이미 여론재판의 효과를 선점해왔다. 사건 진행 과정을 돌아보면 과연 철저한 법논리에 따른 판단이 가능할지조차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RO라고 하는 내란 음모 조직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주체인 준비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0일과 10일 두 차례 모임의 녹취록과 제보자 이아무 씨의 진술 등 다른 2명과의 대화 녹음 파일, 압수물 등을 핵심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5월 모임이 RO 조직의 비밀 회합이란 전제 아래 그 자리에서 경기 평택의 물류기지 파괴 등 내란 폭동까지 모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당시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미군의 F-22 스텔스 전투기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하는 등 최고조의 이런 한반도 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뒤에 경기도당이 정세 강면을 연 것이 불가하다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게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모임의 녹취록이다. 이 자리에선 한자루총 사상, 송전탑 운운하며 평택 유조창 탱크 폭발을 거론하는 등 시대착오적이라 할 정도의 생경한 용어가 여럿 등장했다. 다른 녹취록에는 수령님과 장군님을 지칭하는 대목도 있다. 변호인단은 녹취록 내용이 700여 곳이나 고쳐지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전쟁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반전평화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반박해왔지만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찮은 대목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검찰 주장대로 내란을 모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도 부족합니다. 경찰 측 증인으로 나온 전직 북한 공작원 말대로 130명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건 지하조직 특성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들 우는 소리까지 들리는 내란 음모 현장이라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공소장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북한과의 연계 증거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순 나쁜 놈들이니까 20년을 구형한다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참나. 아니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나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하는 것은 북한의 존재 때문입니다. 북한에 동조하느냐, 북한을 이롭게 하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 국가보안법에서도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북한과 연계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무슨 사상의 자유를 갖다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검찰은 헌법상의 걸린 사상의 자유까지 통제하는 그런 조직입니까?
녹취록에서 드러난 수백 군데의 오류는 이 사건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대선 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위기 돌파용으로 종북몰이 카드를 꺼내던 것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불장난인데 위험한 불장난 이미 저질렀어요. 재판부는 여론재판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철저히 증거에 입각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겁니다. 이거 역사의 길이 남을 재판이에요. 이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판사 한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영원히. 한겨레 신문의 사설대로 여론재판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철저히 증거에 입각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찌짤찌다님. 어제 똑똑한 12시에 출연해서 정자의 영광을 얻어서 오늘 또 일자, 두자 정자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똑똑한 12시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내서, 출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그런 악명 또한 있더라고요. 네. 악명이 아니라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보니까 대모달님이 긴 글을 써주셔서 읽어달라고 했는데요. 검토해서 내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이상한 소리 자주 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이 수상하니까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도중에 좀 이상한 소리 들리더라도 시절이 수상하니까 그렇다.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뉴라이트라는 독배. 오늘 한겨레신문 김동조 씨의 칼럼 뉴라이트라고 하는 독배 이거 꼭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군사 독재의 공통점은 경제적 성과가 정치적 죄악을 압도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정치적 죄악이 실은 경제적 성과의 비용일 뿐이고 그 비용조차도 경제적 성과에 비하면 미미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식민지 지배로 조선 경제가 성장했다고 믿는 일본의 우익은 식민지 시절의 만행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다. 독재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믿는 한국의 우익 역시 독재 시절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우경화를 비판하고 과거사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한국 우익의 교과서가 경제적 성과를 들어 독재의 정치적 죄악을 합리화하자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자아 성찰과 반면 교사를 촉구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한국의 독재를 바라보는 세계의 객관적인 시선이다. 아니, 일본의 우익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하자면 식민지 지배로 조선 경제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틀린 얘기긴 합니다만은 일본 우익이니까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용납은 못하지만 납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우익들이 일본 놈도 아니고 일제 지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는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비극인 겁니다. 비극이에요.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보수가 갖고 있는 치부 부끄러움이자 그야말로 어디 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쪽팔림입니다. 워셔스키 남매가 감독한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지능을 갖게 된 컴퓨터가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인간을 제압한 컴퓨터, 영양분이 채워진 캡슐 속에 인간을 넣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 영화, 끔찍한 영화 보셨죠? 머리에 케이블을 연결한 뒤에 전기적 자극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신호를 주입하면 그들이 제공하는 환상과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차별이 되지 않죠. 환상과 현실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게 매트릭스의 세계 아닙니까?
이제 인간은 노력하지 않고도 원하는 모든 육체적 쾌락과 정서적 행복 그리고 인간적 성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 욕망의 잣대로만 본다면 인간은 그 가상의 세계를 탈출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많은 인간들이 비루한 현실 대신 캡슐 속에서 근사한 환상을 택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키아누 리브스는 자신의 삶이 실은 전기적 자극에 불과한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빨간 알약을 선택하는 순간 그는 차가운 현실로 나와 레지스탕스가 되어 투쟁하게 된다. 환상 속의 세상이 실제의 세계와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박차고 나오는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란 환상과 실제에 대한 가치 판단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선택할 권리다. 자유를 선택하든 빵을 선택하든 매트릭스 속에서 황제의 삶을 살든 매트릭스 밖에서 고단한 레지스탕스의 삶을 살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윤리와 정치에는 교집합이 있지만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우월하거나 포괄적이지는 않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 같지만 법이 도덕은 아닙니다. 법이 때로는 정치적 현실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1만 명의 시위자에게는 법률을 위반하지 말라고 촉구할 수가 있지만 100만 명의 시위자에게는 법을 지키며 시위하라고 말하는 자는 바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실체가 불분명해서 궁극의 순간에는 도덕에 손을 내밉니다. 식민지 지배나 군사 독재는 표면적으로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고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정치적 지배는 필연적으로 폭력을 수반하며 윤리적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이게 바로 밑줄 쫙 긋고 읽어야 될 대목이에요.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정치적 지배는 필연적으로 폭력을 수반하며 윤리적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법적 근거가 정치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식민지 지배나 군사 독재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사회는 경제적 공공함 때문에 도덕적 타락이 합리화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시대착오이자 사회적 퇴행일 뿐이죠. 독재 정권의 경제적 성과를 통해 정치적 죄악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일본 식민지 지배의 정치적 죄악들을 합리화시킨다. 어렵게 얻은 정치적 자유를 포기할 수 없고 지정학적으로 민족주의도 버릴 수 없는 한국에서 그런 시도는 독배를 마시는 것 같다. 도덕적으로 부끄럽고 정치적으로 어리석다. 뉴라이트를 어떻게 버리는가에 보수의 미래가 달렸다. 네. 독재 정권의 경제적 성과를 통해서 그때 당시 독재 정권이 저질렀던 정치적 죄악을 합리화하려는 시도,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제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정치적 자유와 민족주의, 이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뉴라이트란 이름의 보수는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지적, 보수 위기를 맞은 자칭 보수들 정신 차려서 들으란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자, 다음 소개해드릴 칼럼은 박동천 교수, 전북대 교수입니다. 유체이탈 안철수, 연대는 나쁘고 양보는 좋냐? 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안철수의 황당 어록에 연대로는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의지가 없는 패배주의적 시각이라는 소리가 첨가되었다. 김성식은 내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한 야권연대는 안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안철수와 그 주변의 인물들이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를 혐오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이 누구와 연대를 하든 말든 내게는 특별한 관심사가 아니다. 단 연대에 관한 그들의 관점은 엄청난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 착각의 배후에는 애처로울 정도로 미숙한 정치관이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밝히고자 이 글을 쓴다. 네. 애처로울 정도로 미숙한 정치관이 그 착각의 배후에 있다라고 박동춘 교수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 안철수 의원에 해당하는 얘기일 겁니다. 안철수 의원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일부 우파 인사들은 애처로울 정도로 미숙한 정치관이 아니고 그 미숙한 정치관을 가진 안철수 의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죠. 첫째,
안철수는 연대는 거부하되 양보는 미덕이라고 보는 모양이다.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양보한 것도 연대가 아니었고 문재인에게 대통령 후보 자리를 양보한 것도 연대는 아니었다는 식이다. 그러면서도 박원순의 당선은 자기가 양보해준 덕분이고 문재인의 낙선은 문재인 또는 민주당이 못났기 때문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박원순의 당선이 성공한 연대 덕분이고 문재인의 낙선은 연대에서 실패한 탓이라는 생각이 그의 심성에는 스며들 여지가 없다. 네, 적절한 지적입니다. 연대는 나쁘고 양보는 좋다는 구분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구분이다. 이런 식의 구분은 유체이탈 화법일 뿐 일관적으로 지켜질 수가 없다.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이동섭이 출마를 포기하자 그는 안타깝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를 보면 안철수는 이동섭과 연대한 적이 없다고 대신 이동섭이 양보했을 뿐이라고 잡아뗄 것 같다. 이동섭이 연대를 위해 출마를 포기했다면 연대를 혐오하는 안철수가 안타깝고 죄송스럽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철수의 내심에는 이동섭이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의지가 없어서 양보했다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다. 스스로 이길 수 있었다면 출마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안철수식 화법에 따르면 이동섭의 경우는 양보도 패배주의의 귀결이라는 말이 된다. 물론 자기가 양보한 일은 패배주의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박원순과 문재인에게 자기가 양보한 일은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양보가 곧 연대를 위해서였다고는 생각할 능력이 없는 모양이다. 문재인과 연대를 할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공정한 경선의 규칙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후보를 단일화하고 이후의 선거에서도 적극적인 공조를 과시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이나 그 당시나 양보는 좋고 연대는 더럽다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뜻이다. 이런 어법은 전형적인 유체이탈에 해당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자신의 행태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도무지 깨달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유체이탈의 화법을 잘 구사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말로는 연대를 폄하하고 양보를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연대든 양보든 자기가 하는 건 깨끗하고 정당한 반면 남이 하는 것은 연대든 양보든 더럽고 부당하다는 전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노원병에서 이동섭이 출마를 포기한 것은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가 없기 때문이고 자기가 양보한 것은 자신감과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오게 될 수 있는 뻔뻔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연대론을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가 없는 패배주의로 매도하는 것을 보면 안철수는 용꼬리가 되기보다 뱀머리가 되라는 속담을 아마도 좌우명으로 삼고서 살아가는 모양이다.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고 이웃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대단히 수치스러운 모양이다. 하지만 협동 또는 연대는 내가 약해서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내가 강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가 없을 때에만 이웃의 도움을 청하는가? 강도를 만났을 때 안철수는 도움을 청하면 수치스럽고 자기 손으로 강도를 처치하면 폼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사춘기 시절에 학급 동료로부터 협박을 당하면서도 쪽팔릴까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했던 한이 응어리로 맺히기라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터져나오는 것일까?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또는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숭고한 목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정보와 가치를 공유하고 연대하는 것은 사춘기적 자기 현실을 위해서가 아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평화롭게 유지하고 공동체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협동과 연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연대와 패배주의를 혼동한다는 것은 안철수의 이해력 안에는 공동체의 평화적 질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는 뜻일 뿐이다. 결국 안철수가 연대 자체를 저렇게 더러운 일로 치부한다면 지방선거에서 연대는 없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에 가서 안철수가 적어도 수도권에서 연대에 동참할 것이라면 지금 연대를 거부하는 모든 인사들은 결국 나중에 연대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몸값을 올리려는 삽바싸움에 불과하다는 이런 박동천 교수의 지적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